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결정이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이른바 꼬리 자르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수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 투신해 숨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유치원 3법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오늘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 동시 처리를 요구하는 야3당은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에 대해 청와대가 아직 북측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말을 아끼고 있는 가운데 발표 시점 조율만 남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가 비리사학 80곳을 전수 분석한 결과 사학법 개정으로 30곳의 비리사학이 비리가 적발된 뒤에도 교육청의 임시이사 파견 대신 설립자 측근들로 모두 채워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오늘은 사법농단 사건 수사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들이 이미 구속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 사법농단을 공모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게 영장 기각의 주된 사유였습니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나옵니다. 첫 소식 정성호 기자입니다. 14시간 동안 법정과 구치소를 오갔던 두 전 대법관. 새벽에야 풀려났습니다. 들어갈 땐 아무 말도 안 했던 두 사람은 나올 땐 한결 여유로웠습니다. 치매 고생들 많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직 대법관이십니까? 영장을 기각한 후배 법관에게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이외에 드릴 말씀 없습니다. 구속과 불구속의 경계에서 이들의 운명을 결정한 건 공모관계 성립 여부. 법원행정처장이었던 전직 두 대법관이 임종원 전 차장과 사법농단을 공모했냐는 겁니다. 법원은 두 전직 대법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모관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영장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준 건 결국 임 전 차장이란 분석입니다. 임 전 차장의 입을 여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임 전 차장은 검찰에서 일부 윗선의 개입을 인정했지만 핵심 내용에 대해선 입을 다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전직 대법관 역시 재판거래 혐의 등을 부인하자 법원은 검찰의 소명이 부족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른 기각 사유 역시 두 사람이 엇비슷했습니다. 다수의 증거가 이미 수집됐고 인멸할 우려도 적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박 전 대법관에 대해선 가족관계 등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93살 먹은 모친을 고려한 듯한 문구였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두 전직 대법관 영장 기각에 대해서 검찰은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명령을 수행한 사람은 구속돼 있는데 지시한 사람은 멀쩡히 풀려나는 것을 보면서 검찰은 정의에 부합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한우리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영장 기각 소식이 들리자 곧바로 검찰 반응이 나왔습니다. 영장 기각은 사법농단이라는 반헌법적 중범죄의 전모 규명을 막는 행위로 대단히 부당하다는 겁니다. 핵심 기각 사유인 공모 여부에 대한 반응도 쏟아냈습니다. 구속된 임종원 전 차장과 행정처 전 심의관들은 검찰에서 일부 윗선 지시를 인정한 상황. 독단적으로 지시하신 것입니까?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이번 사건을 임 전 차장의 단독 범행이 아닌 두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긴밀히 연결된 범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개인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 체계에 따른 범죄로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 책임을 묻는 게 법이고 상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꼬리 자르기를 의심합니다. 법원이 임 전 차장 선에서 사건을 끝내려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당장 두 전직 대법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가 검찰의 고민입니다. 두 전 대법관의 신병 확보가 되지 않고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법원이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또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수사 자체가 힘이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검찰은 주말 동안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다음 주 중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한울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사법농단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법조팀 이승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재 기자, 그 검찰 분위기가 오늘 상당히 격앙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상당히 격양돼 있고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비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법관들이 이제 자신들의 실수를 만회하게 혹은 자기들이 살려고 법관들을 다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후배 법관들을 다 죽인다 이런 얘기네요. 좀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이번에 영장 기각 사유가 핵심 사유가 방금 보셨듯이 공모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건데요. 결국 검찰은 윗선의 공모관계가 밝혀지지 않으면 결국은 개별 행동을 한 법관들에게 수사의 칼끝을 겨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시한 사람은 멀쩡한데 하고 지시를 받아서 수행한 사람은 구속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바로 맞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나 차장의 지시를 받았던 심의관이나 판사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검찰은 현재까지 연루된 모든 법관들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분위기까지 있어서 이 때문에 두 전직 대법관들이 비겁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두 전직 대법관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어떻게 되는 건지 역시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도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데 그 이유가 두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이었고요. 네. 임 전 차장은 바로 그 밑이었습니다. 때문에 지시를 받고 이행하는 게 명확한 관계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 공모관계, 이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의 공모관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적인 해석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소환 여부도 불투명해지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리포트에서도 언급했지만 검찰은 두 전 대법관에 대해서 영장 재청구를 고심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곧바로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 시기가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 네. 다만 검찰이 두 전 대법관이 없어도 양 전 대법관을 소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숨겨진 진술과 증거가 있다는 건데 앞으로 수사 그게 관심거리입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이제 두 전직 대법관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 그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다, 방탄 판사다 이런 비판이 많던데요. 법원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사실 영장이 기각되면서 시끄러웠던 건 검찰뿐만이 아니라 법원도 술렁였는데 네. 두 전 대법관의 영장 가운데 한 사람은 영장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뒤집혔기 때문인데요. 이게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고 네. 또 시민단체들도 나섰습니다. 법원 앞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하면서 이 특별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었는데 위원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재판부 논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승재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던 이재수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 오늘 낮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현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들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수 전 국군 기무사령관. 지난 3일 영장 실질심사에 나와 짧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인들에게는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기각 나흘 만에 이 전 사령관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문정동의 한 법조타운 건물 로비에서입니다. 해당 건물에는 이 전 사령관의 지인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냥 하고 났다고 일하고 있다가 이제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기만 했어요. 이 사무실에선 이 전 사령관이 남긴 외투와 유서 2장도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보고한 것이 뭐냐, 이것을 이제 압박을 당하겠죠. 감청장비라는 게 있어요. 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된 뒤에는 이 전 사령관 측과 전혀 접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인으로서 오랜 세월 헌신해온 분의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진통 끝에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이 아직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정 시한을 넘길 경우 그 기간만큼 의원들 세비를 주지 말자는 법안이 1년 전 발의만 되고 지금껏 감감무소식인데요. 내년도 예산안에는 의원 세비를 또 인상하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보도에 황현택 기자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을 나흘 넘겼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법을 스스로 어겼다는 비난 속에 시한을 넘긴 날짜만큼 세비를 주지 말자는 법안이 지난해 말에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9개월이나 지나서야 상임위에 상정됐고 이후엔 논의 한 차례 없었습니다. 이렇게 법안 심사를 1년 내내 하지 않았던 국회는 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됩니다. 법 지키기를 가장 앞세우고 지켜야 돼. 국회가 그걸 못 지킨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부끄럽습니까?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의원 세비를 1.8% 올리는 안까지 포함됐습니다. 5년째 동결됐던 세비가 2년 연속 오른 건데 내년 세비는 의원 한 명당 연 182만 원, 전체적으로는 5억 4천여만 원 늘어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의원 정수를 늘리는 대신 세비를 깎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야3당은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며 강력 비난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세비만 올렸습니다. 자기들 밥그릇을 알뜰하게 챙긴 것입니다. 공무원 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거라는 국회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는 염치를 모른다는 등 비판의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지금까지도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연내 유치원 3법 통과는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폐원하는 유치원은 갈수록 늘고 있고 한유총의 집단적인 움직임도 학부모들의 걱정을 키우고 있는데요. 다른 대책은 없는 건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던가 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 저희는 이제 내부의 시행 규칙을 개정해서 최소한의 그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부 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까지는 최대한 저희가 하려고 하고요. 그런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회계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이제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는 거고요. 정부는, 교육부는 이익단체 편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수용자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을 하는 것이 저희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그런 일부 이익단체들의 뭐랄까요, 그런 입김, 영향력 때문에 유아교육의 이 공공성 확보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과 지적도 계속돼 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야말로 특히 이제 유아 교육에 있어서는 그 반드시 저희가 제대로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살고 계신 지역의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그 요청도 해주시고 저희가 그런 상황이 파악이 되면 실제로 그 지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유치원 정보들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소강 국면에 있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외교수장은 미국에서, 북한과 중국의 외교수장은 중국에서 만났습니다. 또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전정철 특파원, 볼턴 보좌관 초강경파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이런 인물이 제재 해제를 언급했거든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네네, 분명한 건 전제를 달았다는 점입니다. 비핵화 성과가 있으면 제재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는 북한이 약속을 이행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문을 열어놨으니까 걸어 들어오라며 북한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 제재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초강경파 볼턴이 제재 해제란 언급을 한 건 미국이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대화의 끈을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경화 외교장관이 부시 전 대통령 조문차 미국을 방문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 만나지 않았습니까?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네, 한미 양국이 각각 회담 결과를 발표했는데 핵심은 두 나라가 비핵화 공조를 긴밀히 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추진 상황과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문제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중국 외교부장에 이어서 시진핑 주석까지 만났죠. 북중 간에는 어떤 논의를 했을까요? 네, 최근 미중 정상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북한 문제에 100%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미중 정상 간 논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중국은 비핵화 공조 속에서도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지켜줄 거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호 외무상은 특히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북중 외교수장은 올 들어 벌써 5번째 만났습니다. 네, 결국 상황이 한미 중 3국 모두가 북한 대답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북미 대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네, 최근 미국은 내년 초 2차 정상회담 개최 계획을 거듭 밝혔고 동시에 비핵화를 위한 장기전에도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꼭 비핵화를 위한 결정적 전환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진전이 있으면 2차 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 내 분위기입니다. 북한도 내부 반발 등 고민은 있겠지만 대화의 동력을 이어간다는 차원에서도 내년 초 2차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북미 간 2차 정상회담에 앞서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과연 올해 안에 서울을 답방할지에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서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인데 청와대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김기현 기자, 일단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올 것이라는 데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고 그래서 곧 발표도 있을 것이라고 관측이 나오는데요. 청와대는 계속 말이 없네요. 네, 청와대는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 오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발표 계획이 없다는 입장만 이틀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북측에서 연락이 왔느냐는 질문에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다. 북쪽과 전화가 되면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을 텐데라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도 열려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공식적인 침묵이 이어지는 가운데 흥미로운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준비 기간이 최소 열흘은 필요하다. 즉 답방일 열흘 전에는 발표할 거라고 말해왔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김정은 위원장 답방일이 임박해서 발표할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상황이 예상보다 더 임박해서 깜짝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뭐 이런 건 아무래도 다 북한의 요청이 있어서겠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던 것처럼 북한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경호와 안전입니다. 실제 김 위원장은 그동안 중국을 방문하면서 사전에 방중 일정을 공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하고 나서야 도착 사실을 알리는 방식이었는데요. 바로 경호와 안전 때문입니다. 서울의 경우 경호 동선이 워낙 넓은 데다 반대 시위까지 예상되는 만큼 북측에서 답방 일자를 확정하더라도 발표 시기는 최대한 늦추자고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따라서 답방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이제 북측의 최종 결심과 이를 언제 발표할지에 대한 조율만 남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김 위원장 답방 발표가 임박했다는 분위기는 이곳저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인하대병원 앞에서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당이득 환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환수 예상 금액이 무려 800억 원에 이릅니다. 일단 조 회장 자택 두 곳을 가압류 조치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서울 평창동에 위치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집입니다. 지하 3층,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이전에 살던 인근 구기동의 단독주택 역시 조 회장 소유입니다. 건보공단이 지난달 두 곳 모두 가압류했습니다.
조 회장이 일명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에 나선 겁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검찰에서 면대약국 혐의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기소를 하면 건보법에 의해서 면허대약국으로 보고 환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검찰은 2달 전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개설할 수 있는데 조 회장이 약사를 고용해 실제 운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하대병원 바로 옆에 있는 그 약국은 한 해 매출액이 240억 원을 넘겨 전국에서 손꼽히는 규모였습니다. 한진 계열사인 정석기업 건물에 새들어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약국을 불법 운영하면서 타낸 건강보험 급여와 의료급여는 모두 1,500여억 원에 이릅니다. 이 중 건보공단이 조 회장한테서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은 800억 원가량입니다. 조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면대약국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약사가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의 진실을 밝힐 예정입니다. 조 회장 측은 건보공단의 환수 청구에 대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약국 운영에 개입한 약사와 정석기업 사장에 대해서도 부동산 가압류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에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댓글 조작을 놓고 김 지사가 지시를 했다, 아니다, 안 했다라면서 팽팽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온 드루킹 김동원 씨. 피고인석에 먼저 와 있던 김경수 지사를 정면으로 쳐다보며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특검 수사 이후 120일 만에 법정에서 대면했습니다. 김 지사 앞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김 씨는 한치 망설임 없이 당연하죠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김 지사가 보내왔다는 기사를 문재인 후보가 관심 있어 하는 기사로 생각했다. 문재인 후보가 경공모의 발음을 어려워한다고 들었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자신들의 활동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김 지사는 김 씨의 진술에 여러 번 쓴웃음을 보였습니다. 진술을 사전에 서로 간에 입을 맞춘 정황이 계속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특검의 질문에는 추가 설명까지 하겠다며 적극적이던 김 씨. 하지만 김 지사 측 반대 신문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변호인이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품자 기억이 안 난다. 위증죄로 고소해라. 그러다 날새겠다고 답변하다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회를 본 적도 없고 댓글 조작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적도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재판에는 드루킹 김 씨가 김 지사에게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윤모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한 사학법인 이사회입니다. 마치 가족회사 같습니다. 비리가 적발돼서 만약 이사 절반 이상이 쫓겨나면 교육당국이 임시 이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절반이 안 되면 보궐 이사 선임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남아있는 이사들에게 있습니다. 결국 또 다른 측근들로 이사회가 채워지는 구조입니다. 원래는 비리로 이사가 한 명만 물러나도 교육청이 임시 이사를 선임했었는데 지난 2007년에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학비리가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학비리 연속보도, 오늘은 비리를 적발해내도 학교 정상화가 왜 좀처럼 안 되는 건지 그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먼저 박혜진 기자입니다. 1993년 설립된 서울외고 청숙학원. 설립자 이 씨와 큰아들은 이사장, 부인은 교장을 역임했고 작은아들은 재단 이사, 딸은 행정실장 대리로 있습니다. 2006년 설립자 이모 씨가 재단 돈 24억 원을 빼돌렸다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년 뒤엔 역시 이사장이던 아들도 징역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12억 8천만 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은 겁니다. 또 설립자 부인은 불법으로 교장이 됐고 학교 매점도 가족들이 헐값에 임대료만 내고 운영을 도맡았습니다.
실적 관계된 사람이 하면 되겠어요. 투명하게 다 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 때문에 아들 둘 포함한 이사 8명 전원이 퇴출돼 임시이사가 파견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들은 소송을 냈고 이사장 이 씨를 뺀 7명이 승소해 다시 이사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사들은 공석이 된 이사 자리에 전직 이 학교 교장을 선임했습니다. 제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모든 걸 다 시행 조치했고요. 대를 이은 비리에도 여전히 학교를 장악한 일각. 학교 경쟁력도 떨어져 외국어고 취소 위기에 몰렸습니다. 아이들이 작년에 많이 줄었는데 정원이 750명인데 지금 저희가 660명 정도 돼요. KBS가 11년치 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비리 사고로 꼽은 건 80곳. 2007년 이전엔 이곳에 모두 임시이사가 파견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학법이 개정되면서 30곳이 청숙학원처럼 임시이사 파견 대신 이사회과 이사를 뽑았습니다. 이들 새로 뽑힌 이사 60명을 전수조사해 봤더니 모두 설립자 가족이나 측근으로 채워졌습니다. 법을 다시 개정해서 이사가 한 명이라도 비리로 인해서 직을 박탈당했을 때는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치원 3법을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 본격적인 법 개정 논의는 아직 요원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그렇다면 사학재단 이사진 가운데 절반 이상이 퇴출돼서 교육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들은 순조롭게 정상화가 진행될까요? 이런 학교에는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임시이사를 파견해서 학교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도 충분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건지 그 실태를 김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축구선수 박지성을 배출한 안용중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한때 축구부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2008년 학교법인 실소유주의자 이사인 참호 교장이 예산 문제로 해체를 선언한 겁니다. 학부모들 항의로 감사가 시작돼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기부금 7,500만 원을 학교 계좌로 넣지 않고 개인 계좌로 빼돌린 겁니다. 박지성이 낸 5천만 원도 포함됐습니다. 결국 이사 8명이 모두 퇴출됐고 2010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임시이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년 4개월 뒤 사분위는 학교가 정상화됐다며 임시이사 체제를 해제했습니다. 사분위 내부 문건, 안용중이 정상화됐다고 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이사회 정상 운영, 신규 교장 교직원 임용, 노후시설 교체 등 대부분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나마 노후시설 교체는 교육청과 자치단체 돈이 투입됐습니다. 결국 차 씨는 재단 운영권을 되찾았고 아들과 사위가 현재 이사로 있습니다. 3년 정도 예산 처리나 이사회에서 다뤄져야 되는 안건들이 하나도 다뤄지지 못했죠. 혼란스럽고 하는 상황이 지연되지 않을까. 세종학수기역시 2015년 교육청 감사로 이사 8명 중 6명이 퇴출됐습니다. 이사였던 교장 박모 씨가 아들을 교사로 부정 채용하고 교장 일가가 급식비와 유류비 등 학교 돈을 빼돌렸다 적발된 겁니다. 임시이사를 파견했던 사분위는 2년 9개월 뒤 역시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횡령한 돈을 돌려놨고 정관을 바꿔 교직원이 추천하는 3명을 이사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관 개정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신의를 바탕으로 공개적으로 이런 사인을 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상상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박 씨 측 이사들은 잘못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 기계적으로 그걸 다 살. 선생님들이 자기들 지금 학생들 어떻게 가르치냐. 그런 것도 연구해야지. KBS가 꼽은 비리사학 80곳 중 44곳이 사분위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중 25곳이 정상화를 완료했는데 20곳이 비리를 저질렀던 설립자 일가 등이 여전히 이사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 조합장이 정비 사업권을 주겠다면서 용역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가 구속됐습니다. 조합원들이 맡긴 돈도 빼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는 사이 재개발 사업은 10년 넘게 지연되고 있고 조합원들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불 꺼진 사무실에 한 여성이 들어옵니다. 서랍을 뒤지고 서류를 곤란해 같이 온 사람에게 들려 밖으로 보냅니다.
이 여성은 서울 동대문 제2 4구역 재개발 조합장인 62살 이모 씨.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증거 서류를 몇 박스나 빼돌린 겁니다. 하지만 이 씨는 결국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한 재개발 정비업체에 사업권을 주겠다면서 3년 동안 모두 4억여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씩 현찰로 정기 상납을 받았습니다. 이 업체는 실제로 정비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최대 100억 원대 계약이었습니다. 이 씨는 조합원들이 낸 돈 2억 3천여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대응해서 불만이 누가가 처분이 취소되게 해주겠다. 여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주민들의 환심을 샀어요. 제2 4구역 재개발은 2006년부터 사업이 추진됐지만 10년 넘게 답보만 거듭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면서 버려진 가구와 빈 집들이 이렇게 수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2014년에는 구속된 이 씨가 주도해 새로운 조합이 꾸려진 상태. 계속된 비리 등으로 조합원들과 주민들은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간도 없어. 금방 될 것 같이 하면서도 영 되질 않네. 무섭지. 도둑놈이 넘어와가지고 4번을 낮에 돌아다니고. 검찰은 다음 주 초 이 씨를 먼저 재판에 넘긴 뒤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특히 조합장 이 씨가 정비업체와 맺은 계약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얼마 전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40대 남성이 전처를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 때문에 가정폭력 사건에 그동안 경찰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해왔던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 강서구에서 가정폭력이 결국 살인사건으로 번지는 비극이 또 벌어졌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주택가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이 빌라에 사는 55살 안모 씨가 아내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2시 좀 안 됐던 것 같아. 어떤 여자 목소리인 것 같고 뭐 놀란 것 같다는 것 같았고 그래서 무슨 싸움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서워서 문을 못 열겠더라고요. 경찰은 사건 당시 옆방에 있던 둘째 딸의 신고로 안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안 씨는 알코올성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조사에서 환청이 들려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안 씨는 2015년과 2017년에도 각각 큰딸과 아내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딸은 처벌을 원했지만 부인이 처벌을 원치 않아 사회봉사 등의 처분만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경찰에 안 씨가 술만 먹으면 폭력적으로 변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3년 안에 2번 이상 입건 전력이 있는 상습 가정폭력범을 따로 분류해 정기적으로 관리합니다. 하지만 안 씨의 경우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정확한 살해 동기 등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고 있지만 수사를 더 신속하게 진행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에는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가정폭력을 일삼던 40대 남성이 전 부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후 가정폭력범을 즉시 체포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지난달 27일 화성 착륙에 성공한 탐사선 인사이트가 화성에 장비를 설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현지 시각 6일 인사이트가 2m 길이의 로봇팔을 펼쳐 과학 장비를 착륙지 주변에 설치할 준비를 끝냈다며 로봇팔을 가동하며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인사이트호와 함께 착륙지 주변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긴 이 사진들은 화성 날짜로 착륙 8일째인 지난 4일 촬영됐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아기도 해마다 줄어서 이제는 30만 명 선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2005년 이후 출산 장려에 136조 원이 들었는데 별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이에 정부가 정책의 기본 틀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산율 1.5명, 이런 수치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을 엄진아 기자가 전합니다. 학교에서 줄넘기 같은 거 많이 하면 좋겠다, 그치? 우리는 뭐 줄넘기도 하고 피구도 해주죠. 아이는 큰 선물이지만 포기해야 할 다른 것이 많았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친구와 취미도 거리를 뒀습니다.
기약이 없는 거예요. 언제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고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아이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새로운 대책의 핵심입니다.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양육비 부담을 덜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의료비도 사실상 내지 않도록 설계합니다.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은 늘립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을 늘리고 자녀 돌봄 휴가도 신설합니다. 남성들의 배우자 출산 휴가도 연장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주 화끈하게 지금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019년 저희들의 이제 그 목표가 되었습니다. 관건은 합의와 협력입니다. 추진 예정인 학교 온종일 돌봄 교실이나 정시 퇴근, 공공주택 확대 등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단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난 8월 위원회가 초등학교 오후 3시 하교를 제안했을 때 주무부처가 난색을 나타낸 적도 있습니다. 오후 3시 하교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의 정책 변화와 달리 출산 장려금을 경쟁하듯 늘리며 여전히 돈으로 출산을 장려합니다. 같은 저출산 목표에 있는 정책들이라도 서로 부딪히거나 상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걸 조정을 해주는 역할이 바로 위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범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해 앞으로 4년 동안 목표 사업들을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 청년들에게 하루에 200만 원도 벌 수 있다는 구인 광고, 얼마나 솔깃할까요? 이런 말에 속아 어떤 일자리인지도 모른 채 범죄에 동원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방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3살 오치현 씨는 인터넷에서 구인 광고를 봤습니다. 돈만 전달하면 건당 25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일하겠다고 하자 휴대전화로 첫 업무 지시가 도착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올라오자마자 이제 여기서 여성분을 만났고 지하철역 근처에서 2,500만 원을 받아 25명 명의로 쪼개서 송금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정보 지금 먼저 보내드릴 테니까 그 정보가 보면은 이름 나와 있고 주민번호 나와 있고. 뭔가 수상해 오 씨는 곧장 112에 신고했습니다. 자칫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체포될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일단 돈을 그렇게 주는 것도 당연히 의심스럽지만은 일단은 다른 개인정보로 이제 무통장 입금하라는 것도 당연히 의심스럽고. 고등학생 강모군은 실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돈을 많이 준단 말에 속아 졸지에 피의자가 된 겁니다. 잘하시는 분들 뭐 하루에 뭐 200씩 벌어가시고 못하시는 분들 뭐 50에서 100씩 벌어가시고. 구인업체에 직접 연락을 해봤습니다. 모바일 메신저로 면접이 시작됩니다. 가상화폐 환전 대행업체다. 계좌만 빌려주면 최소 수익 월 500. 절대 불법이 아니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묻자 갑자기 면접이 중단됩니다. 면접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성격도 잘 설명을 안 합니다. 또한 모든 지시는 위챗이나 텔레그램으로만 지시를 하기 때문에 올 들어 10월까지 검거된 보이스피싱 피의자는 3만여 명. 갈수록 10대와 20대 젊은 층이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프랑스에서 유류세 인상으로 촉발된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의 시위가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내일도 대규모 시위가 예고되면서 주요 관광지가 문을 닫고 축구 경기도 연기됐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유류세 인상을 철회했지만 시위는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 요구로 번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양민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주 격렬한 시위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개선문. 내일도 노란조끼 시위가 예고되자 곳곳이 폐쇄되고 있습니다. 파리의 상징 에펠탑을 비롯해 루브르 등 대형 미술관과 오페라 공연장 등이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테러 우려로 파리 생제르맹의 축구 경기가 연기됐고 내일 시내 중심 지하철 운행도 중단됩니다. 샹젤리제 대로의 상점들은 내일 영업을 중단하고 피해에 대비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지난 집회로 인한 상점들 피해가 1,000만 유로에 달합니다. Alors demain nous allons fermer, l'établissement est fermé pour raison de sécurité. Nous avons reçu un avis de la préfecture de police.
4주째 격렬한 시위를 촉발시킨 유류세 인상의 철회, 고소득층에 대한 부유세 부활 검토 등 수습책에도 불구하고 성난 민심은 이제 마크롱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J'ai 70 ans et je continue à travailler. Est-ce que c'est normal? Logement, c'est inadmissible de voir ça en France en 2018. Lamentable. Maintenant, il faut qu'il dégage. 고등학생들과 농민들이 합류하고 이웃 나라들로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프랑스 정부는 9만 가까운 경찰력으로 폭력 사태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군병력 추가 투입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마크롱 퇴진을 내건 시위대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다음 주 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달 가까이 계속된 노란조끼 시위가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전면적인 반정부 시위로 격화될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일동 후디스가 수입 판매하는 뉴질랜드산 후디스 프리미엄 사냥 유아식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움 퍼프린젠스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회수 대상은 한 통에 800g짜리로 유통기한이 2021년 2월 16일인 제품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1부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우 전 수석에게 선고된 형량은 모두 4년이 됐습니다. 승차 공유로 불리는 카풀 서비스 도입을 놓고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카카오가 오늘 카풀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고 17일부터 정식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택시업계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끝장 집회는 물론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경남 고성군 마안면 14번 국도 통영 방면에서 11.5톤 트럭이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 8대를 잇따라 추돌해 13명이 부상했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트럭 운전사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